네, 수요일에만 여는 경제 전문 포장마차, 상암동 경제포차 시간입니다. 고객과의 약속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키는데요. 오늘도 예정된 시각에 맞춰서 열었습니다. 딱딱하고 맛없어 보이는 경제를 맛있게 요리해 주실 세 분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먼저 박수호 매경 이코노미 기자, 그리고 3주 만에 합석을 했어요. 우리 블록체인미디어 조인디의 고란 기자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안승찬 기자가 사정이 좀 있어서 못 나오고 대신에 특별히 모셨습니다. 이 증권업계 최고의 에코노미스트 김학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 네. 이런 박수 치는 분위기입니까? 반갑습니다. 학균인데. 조금 어색하긴 하네요. 네, 만나 뵙고 싶었는데 이 자리에서 드디어 우리 센터장님을 보게 되는군요. 오늘 그 약간 포맷을 바꿔서 네. 고란 기자가 이번 주에 나온 좀 주요 경제 네. 뉴스 이건 좀 알고 가자 이런 네. 걸 좀 정리를 해주신다고요? 역시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안 됩니다. 네, 그러네. 자리를 비우니까 네, 이렇게 바로 바로 과제가. 과제가 바꿔버리네요. 네, 하루 더 빠지시면 그 뉴스의 부담이 2배로 늡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걸까요? 5월 고용 동향 발표 관련된 소식인데요. 네. 좋은 소식입니다. 음. 취업자 증가폭이 다시 20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네네. 이 5월 고용 동향인데요. 취업자 수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25만 9천 명이나 늘었습니다. 2월과 3월에 이어서 25만 명 이상의 회복세를 보이다 4월에 다시 17만 명으로 좀 줄어서 네. 어떡하지 했는데 다시 20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네. 게다가 15세부터 64세까지 고용률이 67.1%를 기록해서 이 89년 1월 통계 작성 시작 이후로 5월 기준으로 최고 수준입니다. 네네. 그런데 약간 아까운 게 실업률이 4%로 1년 전과 같았습니다. 실업률은 좀 높은 편이군요. 네, 다음 뉴스 어떤 거죠? 그 조현민 전무가 그 이른바 물컵 갑질이라고 표현되잖아요. 네. 이 조현민 전무가 복귀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른바 강성구 펀드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강성구 펀드는 지난해 11월에 한진칼 지분을 9% 보유하고 있다. 지분 참여 공시를 하면서 경영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네. 한진그룹의 주주권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활동에 앞으로 딴지를 걸겠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다가 약간 기념비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지난 3월 말에 있었던 대한항공 주주총회였거든요. 네. 여기서 조양호 회장, 지금 고 조양호 회장이죠. 네. 그 사내 이사 선임 안건을 올렸을 때 이 강성구 기억납니다. 펀드가 네. 안 된다라고 앞장서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네네. 사상 최초로 재벌 총수가 펀드에 의해서 물러나는 그러네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네, 그랬었죠. 그러면서 이 펀드의 그 출처를 보자면 행동주의 펀드라는 거예요. 이게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청지기 기관으로서 이 투자 임무를 다 한다. 이 도입과 함께 화두가 됐고요. 네. 주로 이제 사법 펀드 위주로 됐다가 그 행동주의 펀드가 약간 바람이 불면서 지난해 2개의 공모 펀드가 출시됐습니다. 최근에는 그 많이들 아시는 SM 엔터테인먼트 네. 여기 이수만 회장을 향해서 펀드가 개인 회사와 SM 엔터를 합병하라라고 오. 요구를 공개 서한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화두가 됐고요. 네. 이 펀드들 보니까 수익률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음. 대표적으로 이 강성구 펀드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개인이 투자할 수가 없어서요. 그래요? 네, 네. 공시 이후에 지금까지 오늘까지 한진칼 주가를 봤더니 370% 올랐습니다. 370이요? 네. 오, 대단한데요? 하고 네. 싶으시죠? 아니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근데 굉장히 수위가 높아지는 건 사실이네요. 요구의 수준들이. 네네. 네. 다음 뉴스는 어떤 걸까요? 이 중국 정부가 삼성하고 SK를 불러서 미국에 협조하면 지켜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놓고 협박을. 네. 사실 거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격인데요.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하고 거래하지 말라, 특히 화해하고 거래하지 말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중국 네. 정부가 이 글로벌 기업들을 불러서 네. 미국의 대중 압박에 협조하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양쪽에서. 그걸 뉴욕 타임즈가 보도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글로벌 기업 여기에 우리나라 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포함됐다고 전해집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취하고 있는 중국과의 거래 금지 조치에 협조하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거다라고 네. 경고를 했는데요. 네. 이 참 정말 그래서 지금 그럼 현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러게요. 우리 걱정입니다. 기업들은? 네, 걱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금리 인하 요구권.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원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는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더 만약에 화가 나죠. 사실 신용 등급을 매길 때 네. 취업을 하게 되면 등급 올라가고 승진해서 월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신용 상태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은행에 찾아가서 네. 내 대출 금리 올려주세요. 음. 저는 대출을 받을 때보다 이러저러하게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네. 라고 그러니까 금리 내려주세요라고 금리 인하 요구권 이렇게 네. 이제 줄여서 말하는데요. 네. 이게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유명무실한 제도였거든요. 네. 있는지조차도 몰랐고 그러니까요. 가서 이렇게 금리 인하권을 요구를 하면 그 해당 은행이 이러저러한 핑계로 그냥 안 올려주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적 효력을 이게 유명무실화된 걸 다시 한번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하겠다라고 네. 금융당국이요 법적 효력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무조건 금융사는 대출 고객한테 금리 인하 요구권이 고객님에게 있습니다라고 알려야 하고요. 네.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 미란다 법칙처럼 무조건 알려야 알려야 됩니다. 되는 거예요. 네. 그동안 자율적으로 시행하다가 사실은 쉬쉬하고 있었던 뭐 네, 이런 맞아요. 상황 굳이 같은데. 알려줄 필요가 없거든요. 네, 은행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네. 굵직한 뉴스 정리 잘 해주셨고요. 상암동 경제포차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들에게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샵 8001번이나 인터넷 라디오 MBC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를 보내실 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반면에 미니는 공짜입니다. 공짜입니다. 네. 고란 기자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그 행동주의 펀드 이게 좀 말이 약간 어색하긴 해요. 이거 네. 영어 번역을 해서 그런 건가요? 기업들을 상대로 그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행동주의가 영어로 하면 액티비즘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펀드라고 하면 투자하고 지금까지 그냥 가만히 잘 해봐라고 그냥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는 내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네, 네. 이 주주 가치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한번 높여보자라는 거거든요. 취지 좋은데요? 네, 어떻게 보자면 그 촛불 이후에 이 변화된 기업 환경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사실 이 행동주의 펀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건데요. 네. 기관 투자자의 뭐 수탁 의무 지침 같은 건데 기관 투자자라고 하는 건 고객들의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지만 그 의무를 충실하다. 고객의 수익에 최선을 다하는 행동을 해라라는 네. 그 뭐랄까 가이드라인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기업한테는 일종의 압박이 된다라는 네. 의미에서 네. 그 굉장히 기업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주저하다가 네. 이 대표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국정농단 사건 겪으면서 네. 이때 삼성물산과 그 제일모직 합병권 때 만약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을 했었다라면 과연 찬성할 수 있겠느냐라는 됐을까? 네. 이제 뭔가 반성이 일면서 네. 그럼 우리가 모두들 이걸 해야 되겠다. 도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역설적으로 오히려 국정농단 사건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계기가 도입을 앞당긴 계기가 됐군요. 됐습니다.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간단하게. 뭐 대표적인 설명은 네. 아까 말씀드린 그 강성구 펀드, 네. 한진칼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한국형 행동주의 펀드의 신호탄 같은 거고요. 최근에 나온 거는 그 많이들 아시는 그 SM 엔터테인먼트. 네, 이건 어떤 많이들 좋아하시는 그 네네. 그룹들이 네. 제가 아는 그룹은 엑소 정도인데요. 네네. 예전에 말하면 그 H.O.T도 여기 소속이었고요. 네. 뭐 이런 그룹들 여기 소속된 그 이수만 개인 회사가 있는데요. 네. 이 SM 엔터테인먼트 전혀 지분 관계가 없고 이수만 회장이 그냥 개인적으로 100% 지분을 보유한 이 라이크 기획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네. SM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런데 여기다 음악 자문 이런 명목으로 SM이 네. 한 연간 100억 원 이상을 챙겨줍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근데 이제 다른 데와 비교해 봤을 때 뭐 JYP 같은 경우에는 박지영이 무슨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간 받아가는 돈이 보수가 한 10억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수만 회장은 SM 사내에서는 직책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개인 회사를 통해서 연간 100억 원 이상을 챙겨가다 보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그러네요. 좀 약간 화가 나는 거죠. 그러네요. 게다가 2000년 상장 이후에 배당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SM이. 그런데 이 회사한테 최근 5년간 네. 지급한 게 SM의 영업이익의 44%입니다. 쉽게 말하면 절반을 가지고 주주 입장에서는 아니 네. 내 이익의 절반을 그냥 이수만 개인 회사 주는 거잖아요. 네, 이해가 안 가네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합병을 하고 이수만 회장은 그 지분만큼 배당을 받아가라라는 네. 거죠. 당연한 목소리일 것 같은데. 네. 오늘 그 처음 저희 프로에 나와주신 김학균 센터장님 네. 증권사에 몸담고 계시잖아요. 네. 행동주의 펀드가 이렇게 목소리 높이는 거 긍정적인가요? 어떻습니까? 뭐 양날의 칼인 것 같은데요. 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주주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이제 주인이긴 하지만 네. 언제든지 주식을 팔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가 매우 단기적이기 때문에 네. 이제 주주 가치에 휘둘리게 되면
주주들에게 지나치게 휘둘리게 되면 네. 기업 가치가 이제 훼손된다는 견해도 존재하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논의가 되는 것들을 보면 이게 뭐 주주 행동주의라기보다는 네. 뭐 기관 투자가는 고객들이 자기 돈 불려달라고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주주 행동주의로 뭐 해석하기보다는 당연히 당연한 주주권 행사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네. 외국의 주주 행동주의자들은 뭐 이 정도가 아니고요. 기업에 있는 자산 팔아가지고 뭐 배당으로 빼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도 많은데 네. 제 생각에 이것은 뭐 액티비즘보다 네. 상식과 비상식 이런 걸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상식적으로 하자. 네. 박수호 기자는 어떻습니까? 예, 일단 뭐 이런 흐름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네. 경영권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는 네. 좀 굉장히 이제 이게 좀 아무래도 좀 아프죠. 아플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게 네, 불편하기도 하고. 장기적인 그런 그 전망이나 아니면 네. 장기적인 어떤 그런 성장 전략을 짜기보다는 음. 당장의 이익이나 뭐 이런 쪽으로 좀 챙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정적인 견해가 좀 있어서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도 같이 좀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경제계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네. 그런데 고란 기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펀드 회사들 수익률은 그나저나 좋은 편입니까? 그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우리 개인은 투자할 수 없는 그 네, 강성구 아까 펀드. 그거는 굉장히 좋아 보이던데. 네. 12,600원에서 네. 지금 현재 59,500원까지 올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우리 보통 사람이 투자할 수 있는 공모 펀드가 시중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KB와 이제 한국투자밸류에서 내놓은 펀드인데요. KB 거는 올 초 들어서 연초 이후 17%, 네. 한국투자밸류 거는 10%. 같은 10%. 기간 코스피가 3.3% 올랐으면 상당히 성적이 야. 좋은 겁니다. 아, 3.1%. 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그 개인은 투자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참 많다. 저 한 뭉치 돈 들고 네. 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나오네. 저희들이 너무 굶고 있었어요. 네, 네. 이 세 줄 요약. 랩 제가 지금 음악 이거를 들리시죠? 오랜만에 하려고 하는데 앞에 되게 그 평소 존경하는 센터장님 앉아계셔가지고 살짝 쑥스럽습니다. 아,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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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두껍게 하고 네, 시작해 주시죠. 네, 예, 익숙하지 뭐 적응 안 되시겠지만 좀 들어주세요, 그냥 센터장님. 네. 예, 드랍 더 비. 예, 총수오너 마음대로 주식회사 쥐락펴락. 진짜주의 무시하고 기업 운영 축하하라. 행동주의 펀드 출연 총수지옥 주주 극락.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우리 고란 기자. 네. 네, 일주일에 딱 한 번 수요일에 문을 여는 상암동 경제포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란 기자와 박수호 기자 그리고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또 일상에 굉장히 또 중요한 거죠. 그렇죠. 대출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금리 인하 요구권. 아까 고란 기자가 잠시 브리핑을 했는데 어제까지는 법적 효력이 없다가 오늘부터 갑자기 생긴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002년 이후에 은행 등 그 금융사가 네. 대출할 때 그 소비자가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자율적으로 시행됐었어요. 자율적으로. 네, 그런데 네. 이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은행이나 이런 이제 금융사 입장에서는 대놓고 솔직히 이야기하기 좀 그렇잖아요. 네네. 굳이 알릴 필요 없다는 그런 표현을. 그래서 고란 아는 기자가. 사람만 혜택을 찾아 먹는다. 네. 이런 말이 돌았는데 그런데 이제 금융당국이 이제 이런 걸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금리 인하 요구권을 법적 근거를 만들고 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행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이게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법이니까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일단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벌금을 내야 돼요. 이걸 벌금 안 지키면. 안 지키면. 그리고 또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 금액이 네. 1,000만 원. 그리고 또 중대성 여부에 따라 경감이 가능하게 이렇게 지금 설정을 해놨고요. 은행 입장에서 1,000만 원은 별로 커 보이는 숫자는 아닌데요. 그러긴 잘 하지만 이게 모르겠네요. 이제 이런 시행령을 안 지켰을 때 네. 나중에 그 담당자나 아니면 은행 자체가 나중에 문책을, 다른 네. 쪽으로 해서 그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런 거 몇 개 점수 쌓이면요 나중에 행정 제재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큽니다. 네, 1,000만 원 자체보다는 네.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 은행이나 아니면 금융사가 지켜야 되냐 이런 걸 좀 따져봤는데요. 네. 일단 대출 받으려는 소비자가 있으면 금융사나 대출 담당자가 이런 제도가 있다고 꼭 알려야 돼요. 그래서 소비자가 금리 인하 해주세요라고 네. 요구를 했으면
또 그게 된다 안 된다 이 답을 네. 10영업일 이내 10영업일 이내. 네, 전화나 서면, 문자 메시지, 뭐 이메일, 팩스 어떤 방법으로도 꼭 알려줘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한테나 금리 인하를 해주진 않을 텐데 어떤 조건이 되면은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나요? 네, 일단은 명확하게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 거는 네네. 대출을 해보시잖아요. 네. 그럼 약관을 조금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그 이 작은 글씨들을. 예, 예. 네. 네. 약관 대출할 때 그래서 서로 이제 상호간에 이게 그 계약이니까 네. 그 거기서 약정서에 음. 일단 내가 이게 뭐 승진을 한다거나 뭐 내 신용 상태가 뭐 좋아진다거나 이런 내용이 있으면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확인을 그거 한 다음에 개인이라면 그러면 이제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이런 것들이 생기면 네. 나 이제 저희 돈 많아, 나 이제 돈 빌릴 여력 이게 이제 있으니까. 좋아졌으니까 네네. 이거 요구할 수 있고요. 기업에서도 요구할 수 있어요. 재작년에는 적자였다가 작년에 흑자로 돌아섰다. 그러면 이제 재무 상태가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또 신용 평가 등급이 뭐 작년에 BBB였는데 이번에 A로 올라갔다. 네. 그럼 이럴 때 이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고란 기자 혹은 네. 김학균 센터장님 그 금리 인하 요구 이런 거 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은행에서 달라는 대로 지금까지 다 주고 네. 살았습니다. 대로. 그뭐 착하게. 적극적으로 네. 해본 적은 없고요. 네. 그 지금 저기 9514님이 진짜 문제는 승진하고 연봉 올라서 신청해봐도 금리 인하가 되지 않아요. 맞아요. 이런 라고 것도 있을 것 하는데요. 같은데. 이 경우에 대부분 보면은 네.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를 해서 네. 예를 들어서 그 가상금리를 붙일 때요. 네. 이러저러한 목적으로 가상금리를 붙일 때 그 음. 승진이나 그 월급에 대한 가상금리 부분 낮춰줍니다. 네네. 그런데 다른 가상금리를 너무 올려버려요. 올려버려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냥 똑같아. 내릴 음. 여지가 없어라고 은행에서 답을 그냥 너네 금리 인하 요구해도 이건 안 돼요라고 했는데 지금 달라지는 건 뭐냐면 이걸 은행한테 네. 구체적으로 이제 다 발라내가지고 설명해줘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은 금리가 0.2%포인트 낮춰줬지만 네. 이러저러한 부분에서 당신이 지금까지 0.3%포인트 낮춰받았던 걸 다시 0.3%포인트 올려야 돼. 네네. 라고 이제 이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예전에 이걸 설명 안 해주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뭐지? 왜 안 되지라고 의문을 가졌었던 거고 은행 정직하게 적용했던 은행 입장에서는 네. 뭐 우리 정확하게 했는데 억울한 거고 네. 근데 대체로 요 부분 있잖아요. 네, 네. 이 부분을 대체로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올리는 그 왜 지점장 전결 뭐 이런 금리 있잖아요. 지점장. 이런 거 올려가지고 이제 무시무시한, 하는 거 네. 있어서. 네. 그러니까 뭐 월급 통장으로 지정하면 또 뭐 약간 좀 네, 플러스가 맞아요. 있고. 네네네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승진돼서 월급이 올라도 그동안 뭐 연체된 게 한 번 있네요. 이러면서 맞아요. 낮추고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 무서운 지점장 전결 금리를 안 적용해주는. 네, 이 3516님이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모든 은행이 다 해당되나요? 이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모든 은행뿐만 아니라 일단 대출을 하고 있는 금융사라고 네네. 한다면 여기서 약관에 이런 것들이 그 약정서에 네.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돼 있다고 하는 곳은 네. 가능합니다. 센터장님 이거 너무 늦게 시작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네. 은행들이 돈을 잘 벌거든요. 수조 원씩 버는데 늘 잘 벌지 않았습니까? 금융시장에서 주가가 잘 못 오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뭘 걱정하냐면 네. 규제예요. 은행들이 돈을 버는 게 과연 정당한 거냐. 네. 좀 이제 경제적 보수주의자 입장에서 이제 정부가 너무 은행을 규제한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네. 뭐 시장이 냉정하다고 보면 벌어들이는 이익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슬픈 거는 네. 뭐 기업의 이해관계와 소비자 이해관계가 늘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네. 시장은 약간 은행의 고객들과 은행의 이해관계가 대립이 되는 거고 네. 은행이 버는 그 수익성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 주가에 몇 년 동안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익은 네. 사상 최고치지만 주가는 잘 못 움직이고 있으니까 뭐 그런 이런 사정이 우려가 또 어느 있군요. 정도 녹아 있다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박소 기자 오늘도 또 피해갈 수 없는 세 줄 요약. 오늘도 삼행시인가요? 네, 오늘 삼행시는 금리 인하 요구권이니까 요구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센터장님이 요 해주시면 아마 박소 기자 시작할 그래요? 겁니다. 네, 요, 요새 대출 금리 때문에 힘드신 분 손. 구, 구경만 할 뿐 금리 인하 요구권 남 얘기 같으셨죠? 권리는 찾아 먹어야 제맛. 이제 손쉽게 금리 인하 요구 해보세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특히 대출 갖고 계신 분들 혹은 하실 분들 항상 그 머리 담고 계셔야 될 내용 같기도 하고요.
다음은 이거 참 고용 동향 나올 때마다 정부가 굉장히 네. 또 민감해하기도 하고요. 이 얘기를 센터장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5월 고용 동향 좀 보면은 그 고용률은 30년 만에 가장 높고 네. 취업자 폭도 아까 그 고란 기자 브리핑처럼 30%. 26만 명. 고용 사정이 이것만 보면 좀 좋아진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요. 네, 네. 좋은 거는 일단 일자리 수가 우리나라 경제가 보통 때 월간 단위로 네. 전년 동월비 한 2, 30만 개 느는 게 보통이었는데 네. 작년에 작년에 그 숫자가 이제 10만 명으로 줄어들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맞아요. 네. 지금 이제 25만 명 늘어났으니까 뭐 이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고용률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고용률은 뭐 15에서 64세까지의 인구를 네. 네. 일단 뭐 노동을 할 능력이 있는 인구라고 보는 거고요. 네. 15에서 64세 인구 중에서 취업된 사람을 이 비율이 이제 고용률인데 네. 네. 지금 고용률이 높은 거는 노인 취업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아. 전체 이번에 이제 25만 명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네. 60세 이상이 35만 명 늘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래요? 60세 미만 오히려 일자리가 준 것이죠. 음. 그럼 이제 60세 이상의 그 일자리가 네. 과연 좋은 일자리냐? 뭐 그러네요. 일용직 일자리 그리고 또 조금 파트타임에 가까운 그런 거 작은 많죠. 일을 좀 이제 안정적이지 않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뭐 취업자 수 늘어난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일자리의 내용이 좋은 음.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말하기는 그렇긴 힘들지요.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그럴 가능성 매우 높다. 네. 대부분이 이제 정부가 공공 일자리를 만들었던 것으로 추론이 되는데 네. 지금 뭐 우리나라 뭐 국가 부채 비율 40% 논란도 있고 네. 또 정부가 어디까지 해야 되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우리보다 먼저 갔던 나라가 이제 일본입니다. 네네. 일본이 재정을 쓰면서 일자리로 돈을 많이 쓰고 네. 심지어는 섬과 섬 사이에 도로도 만들고요. 그냥 일자리 만드는 일자리 겁니다. 만들기 위해서. 또 일본에 관광 가 보시면은 이제 시의 주요한 전망대가 도청사 같은 데 있습니다. 도쿄도요. 예, 도쿄도 그렇죠. 그러네. 뭐 삿포로 이런 데도 그렇고요. 네. 그 이유는 뭐 성과 섬을 다 있고 쓸 데가 없다 보니까 도청사를 올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런 식의 일자리가 어. 이제 지출이 효율적이 못했다는 비판도 있고 네.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라도 했으니까 일본이 잃어버린 먹고 산 거 20년을 아니냐. 버텨왔다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뭐 정부의 역할을 둘러싼 논란이 이번에 뭐 고용 관련해서 좀 있을 것 같네요. 그 관점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재정 풀어가지고 일자리 네. 마련해 놓으면은 그걸 뭐 낭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지만 그렇다면은 그 노인분들은 그럼 뭐 굶어 죽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네. 또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완전히 그 정반대의 의견들이 있어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나저나 실업률은 4%대 이건 좀 높은 거 아닌가요? 실업자 수가 114만 5천 명으로 5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네. 좀 안 좋아 보입니다. 뭐 근데 한국의 실업률은 사실 미국의 실업률은 열심히 보지만 네. 한국의 실업률은 조금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데요. 어쨌든 4%라는 숫자 자체가 네, 뭐 네. 이제 좀 좋은 숫자는 아닌 거 미국보다 높으니까요. 네, 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많은데 아빠가 그 마트를 해요. 네. 근데 내가 취업을 할 취준생이 일주일에 몇 시간 도와주면 취업자로 잡히는 측면이 있고요. 네, 네. 또 그렇죠. 지금 청년 실업이 심각한데 지금 우리 군인이 60만인가요, 50만인가요? 이 친구들 지금 경제 활동에 빠지기 때문에 네. 조금 우리나라 실업률이 실제 실업률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좀 있었는데 네. 그나마도 뭐 4%로 좀 높아졌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점은 뭐 좀 안 좋은 사인으로 봐야지요. 그럼 전반적으로 아마 이제 고용동이나 이런 것들 쭉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워낙 관심 있게 보실 텐데 지금 우리 경제 안 좋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예. 실제 어떻게 보세요? 선태형님 참 보시기에는 제가 네. 1996년에 이제 직장을 잡았는데요. 네, 네. 그 다음에 외환위기 있었고요. 그렇죠. 또 99년에 대우그룹이 파산했습니다. 네, 네. 2001년에 현대그룹 유동성 위기가 있었고 네. 2003년도에 카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네. 한국 경제가 2, 3년에 한 번씩 뭔가 터지는 게 한국 경제인데 그러네요. 생각해 보시면 지난 10년 동안 뭐 큰 사건이 있었습니까? 좀 더 그렇게 글로벌 보면, 금융위기 이후 별일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에 대한 비관론은 네. 커졌고 또 살기가 팍팍해진 것도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 과거의 한국 경제가 어떤 급성 질환에 걸리면서 위기가 주기적으로 닥치고 그렇지만 그거를 빨리 회복하는 탄성을 가졌다 그러면 지금 큰 건 안 터지지만 뭔가 활력을 못 찾는 네. 어떻게 보면 과거는 급성 질환이 자주 나타났다 그러면 네, 네. 약간 만성적 질환에 만성 질환. 걸린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걱정스럽긴 그래서 합니다. 괜히 좀 피곤하고 그런가. 일상이 피곤합니까? 네.
관련해서 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그 오늘 한은 창립 69주년 기념사에서 이 통화 정책을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한국은행에서는 모든 언어가 굉장히 이렇게 해석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조심스럽죠. 네, 네. 그 형용사 뭐 쓰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고 네. 금리 인하를 시사한 발언인가요? 어떻습니까? 뭐 사실은 한은 총재님은 매우 신중하게 말씀하시고 네네네. 시장은 또 시장대로 먼저 해서 움직이는데요. 네.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경제 지표들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네네. 수출 생각보다 안 좋고요. 네. 1분기 GDP 성장률 생각보다 안 좋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굉장히 그 중앙은행은 신중한 소통을 하지만은 네. 시장은 당연히 한은이 금리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시장 금리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죠. 네. 박수 기자랑 고랑 기자도 네. 아마 금리 문제는 또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경제 쪽 다루다 보면은 그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나요? 내린다면 뭐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좀 하나요?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는 잘 안 하고요. 잘 안 합니까? 내린다면 시기는 미국이 내리면 내리겠죠. 같이 따라 내리는 네. 박수 기자는 어때요? 저희는 이제 연초만 해도 뭐 그 경제 전망을 할 때 금리 이야기가 나오면 네. 보통 이제 리서치 센터나 이런 곳에서 거의 동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이런 여러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 일단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연말에 혹시라는 분도 있고 최근에 이제 다른 이제 해외 쪽에 네네. 있는 기관에서는 연말에 한 번, 내년에 또 한 번 이런 쪽 노무라 같은 경우는 네네. 이런 이야기도 했었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조만간이라고 네. 이야기하는 조만간. 분들도, 예. 그 참 그 애매한 답은 여전히 마찬가지군요. 제가 트럼프를 보면서 그 이제 느끼는 게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 경제 자기 때문에 엄청 좋아졌다고 막 네. 자랑을 해왔잖아요, 몇 년 동안. 네, 그리고 네. 실제 경제 상황이 그렇게 뭐 미국은 좋았죠. 좋죠. 네. 네. 그러면서도 지금 금리가 높다고 막 컴플레인을 계속 하고 있는 거 네,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그런 상황 같은데 미국에서 이 기준금리 인하, 그러니까 트럼프는 더 부양하려고 하는 건가요? 어떤 속내가 네, 있습니까? 트럼프가 부동산 디벨로퍼 출신이니까 네, 네, 네. 어쩔 수 금리 인하 없으니까. 무조건 좋습니다. 뭐 그런 그렇죠. 인생을 많이 DNA가. 살았고. 네. 근데 크게 보면 지금 미국 경제가 한국은 금리를 내려야 될 요인들이 많은데 경기가 안 좋아서 네. 미국은 괜찮습니다. 음, 근데 이제 6월 달에 다음 주에 6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인데 동결. 금융시장에선 7월에는 금리 인하 확률 한 70%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경기가 안 좋은데 왜 내리나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미국에선 보험용 금리 인하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네. 경기가 침체는 아니지만 음. 미중 무역 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경기가 나빠질 수 있으니 네. 미리. 미리 금리를 낮추자는 건데 그게 보니까 사실 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이제 관세가 오르고 네. 또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서 네. 소비자들이 어렵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또 금리를 낮추면 또 주가는 올라가니까 어떻게 보면 실물 경제는 좀 안 좋은데 네. 이제 그런 수혜를 계속 이제 주주들이 누리는 게 미국에서 나타나는데 그래서 미국은 경기 둔화 관점은 아니지만은 네. 뭐 조금 뭐 나빠질 수 있고 또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서 네.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흥미로운 건 트럼프 지지율이 네. 미국 S&P 500 지수와 똑같습니다. 그래요? 예, 주가 올라가면 지지율 높고요. 네. 예, 뭐 보호무역 이런 거 있었지만 지난 와. 5월달에 미국 시장이 사상 최고치 기록할 때 트럼프 지지율 출범이 가장 좋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주식시장의 반응 이런 것들이 실제 어떤 정책으로도 정책을 압박하는 측면도 네. 미국엔 좀 있는 것 아무래도 같습니다. 뭐 근데- 재선이 네. 있으니까 또 네.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미중 무역 갈등이 약간 불과되면서 시장에 약간 충격을 미쳤는데 그거를 다 살려낸 게 지금 사실 파월 의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약간 갑자기 내릴 것 같이 하다가 좀 네. 올릴 것 같이 하다가 네. 이제 아니야 동결이야 이러다 아니야 이제 내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입장이 네. 되고 있어서 사실 트럼프 입장에선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트럼프가 계속 압박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연준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네.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막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딱 이렇게 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갑자기 엄마가 와서 네. 너 왜 공부 안 해? 라고 하면은 딱 안 하죠 그때부터. 살짝 상이 싫죠. 이게 마치 시켜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약간 파월 의장도 약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살짝 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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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미국이야 그렇다 치고 네, 네. 센터장님. 그래서 미국이 내리면 우리 그냥 따라 내리는 건가요? 그 패턴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랬던 경향들이 많았고요. 네. 한국은행 그래서 입장은 조금 부담스러운 게 네. 금리를 올린 게 작년 11월입니다. 작년 11월. 예, 11월에 금리는 몇 달 지나고 또 이제 금리를 내려야 되는 이제 이야기가 있으니까 물론 네. 이제 작년 11월에는 이제 한국은행의 목적 중에서
그 경제 안정 이런 게 있습니다. 네네네. 부동산 너무 올라가면 이거 잡아야 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네네. 조금 독자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음. 한국은행이 좀 부담이 있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국이 7월이나 9월에 올리면 네. 한 해는 못 이기는 척하면서 4분기 정도에 네. 일단 내리는 정도의 그러니까 행보가 내리는, 아닐까 생각해 네. 봅니다. 7월에 내리면 네. 한국도 내린다 이거죠. 먼저 내리기는 되게 먼저 부담스러울 내리기는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고. 금리가 내려가면 환율은 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개념적으로 네. 생각하면 뭐 한국 금리 떨어지면 한국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선제적으로 못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학균 센터장님도 지금까지 없나요? 참 너무 다양한 네. 지금 강의를 네. 해주시고 계신데 지금까지 해주신 말씀을 세 줄로 좀 요약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왜냐면은 네. 앞에서 이렇게 보셨지만 네. 저희가 이 문화가 됐어요. 네. 네. 가물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가요? 세 줄 요약 부탁드릴게요. 지금 음악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센터장님. 세상이 어수선해 금리 인하 임박했다. 한국도 금리 인하, 미국도 금리 인하. 세상은 팍팍한데 금융시장만 달리는구나. 오. 맞아요, 맞아요. 네. 처음이 아니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 진짜- 방송 혹시 들으신 거 아닐까요? 네, 예전에? 슬픈 느낌이 좀. 네, 오늘 센터장님 어떠셨어요? 그 처음 우리 상암동 경제 포차는 처음인데, 네, 어떠셨습니까? 듣는 분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말하는 입장에선 재미있네요. 아, 그렇습니까? 처음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은.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네. 세줄 요약도 준비하셨네. 음. 예. 네, 오늘 너무 재밌게 세 분 덕분에 경제 한 줄로 요약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네, 어느덧 문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은요.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센터장, 매경이코노미의 박수호 기자, 그리고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의 고란 기자였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